자, 그러면 이 스터디 플래너나 시간 관리라는 걸 대부분 잘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세우냐, 이런 친구들이 확실히 극상위권에는 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는 중학교 때까지는 제대로 된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만의 학업 방법을 찾아서 결국은 수능으로 서울대를 갔습니다. 그러면 한 학기 선행을 할 것이냐, 1년 선행을 할 것이냐, 2년 선행을 할 것이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극상위권 애들의 가장 핵심은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목동에서 13년 동안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입시를 가르치고 있는 정고은입니다. 기본적으로 지적 호기심이 많은 유형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지적 호기심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알아보거나 찾아보는 게 요즘은 저희가 학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대입까지 저희가 진행을 시켜서 얘기를 해본다고 한다면 저희 때 대학을 가는 방식으로 요즘 대학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즘은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나 주제에 대해서 선택을 해서 그걸 가지고 역량을 발휘해서 찾아보고 알아보는, 그걸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내는 이런 느낌의 학습들이 좀 중요해지는 시대이기는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적 호기심을 잘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좋을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 지적 호기심을 좀 키워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그것은 아이의 말을 잘 들어주시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냈었던 친구들 좀 생각을 해보면 아이가 이제 천문학 같은 거에 관심이 있어요. 엄마한테 뭐 이것저것 막 얘기를 하겠죠. 그런 상황에서 잘 들어주시고, 그렇구나, 근데 엄마는 잘 모르는데 또 한번 얘기를 해봐, 이런 식으로 어릴 때부터 그런 지적 호기심을 조금 잘 받아주신 학부모님들의 학생 같은 경우 중학교에 들어왔을 때도 지적 호기심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아이가 나이도 좀 더 먹었고 학업 역량이 생겼기 때문에 그때부터 굉장히 어려운 수준까지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지적 호기심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강한 자기의지가 있는 스타일인 거죠. 강한 자기의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변적 환경이 발생을 하더라도 결국은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을 끝까지 하려고 하는 성실함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고요. 멘탈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우수 학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의 멘탈을 키워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 멘탈이라고 하는 거는 부정적 외부 자극,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적을 받거나 어려움에 처하게 되거나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잘 소화를 시켜가지고 다음 스텝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경험치들을 자꾸 밟게끔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 외부 자극 자체를 피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아이가 그것을 맞닥뜨리게 하고 어떻게 소화하는지를 지켜보셨다가 소화가 조금 너무 안 되는 것 같을 때는 조언도 해주시거나 아니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속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노력을 해주신다던가 이런 식의 경험을 하시게 하셔서, 물론 처음에는 잘 빠져나오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능이라는 게 우리 어른들도 회피 본능이 있잖아요. 아이들은 더 심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의 상황이 딱 보이게 됐을 때는 우선은 피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어머님들 입장에서도 아이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시기가 너무 힘들 테니까 그것을 같이 피하게끔 해주시려고 하시는데, 몇 번만 그렇게 부딪히게 해주시면은 결국은 또 아이가 자기 스스로 그런 것들을 피하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중고등학교, 특히나 고등학교 때 엄청난 이점으로 발휘가 되는 것을 제가 항상 확인을 합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입시제도 뿐이 아니라 긴 인생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너무나도 필요한 자질이기 때문에 강한 의지적 부분을 키워주시는 것도 역시나 우수한 학생들의 특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 제가 가르치는 애들한테 너무 많이 하는 잔소리인데, 지나친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저는 약한 자아감 때문이라고도 좀 생각을 하는데요. 완벽주의라는 것 자체가 선생님이나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자기 기준에 부합시킬 때까지 무언가를 한다. 그리고 자기 기준에 부합이 되지 않으면 안 한다.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상황을 보기보다는 감정적인 거에 치우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걸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또는 본인의 기분이 좋아질 만한 거, 이런 것들을 지금 자꾸 하는 친구들을 역시나 뜻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지나친 완벽주의를 우리가 버려야 하는 이유는 장기전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입시는 장기전이거든요. 그 안에서 수많은 고비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그것을 잘 처리를 해나가면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가야 되는데, 이 완벽주의라는 게 최대치까지 해보고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다 안 해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남는 게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서도 매주 숙제를 내준단 말이죠. 한 주는 숙제를 굉장히 잘해요. 4-5시간씩 막 투자를 해가지고 면접 숙제 같은 거를 또 합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는 아예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저번 주에는 그렇게 숙제를 잘하더니 이번 주에 안 보냈어? 했더니 자기가 그거를 수십 번을 다시 찍어봐도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안 보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진짜 한탄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는 게, 자기 기준이잖아요. 뭔가 자기 기준의 완벽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많은 시간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진짜 중요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해야 될 때 힘을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친
완벽주의는 조금 버려야 한다. 그래서 우선 가장 핵심은 완벽함이 아니라 효율성.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것들을 빨리빨리 쳐내야 하는가. 우선순위를 딱 정한 다음에 할 수 있을 만큼만 우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을 멀티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역량들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보 부족 때문에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사고도 거기 엄청 대단한 애들이 간다는데 그러면은 못하겠죠 저는? 이런 거예요. 물론 이것도 약간 상대적이긴 하지만 막상 또 들어가면 그렇지만도 않거든요. 왜냐면 여기도 어쨌든 인간무상들이 다양하게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서 지레 겁을 먹고 포기를 하신다던가 아니면 학군지가 아닌 지역의 경우들은 모호하게 알고 계시다 보니까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 그냥 뭐 이렇게 더듬더듬 만져봤는데 뭐 어마어마한 괴물 같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아예 시도를 해보시지 않고 그냥 또 포기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게 모르니까 불안하신 거거든요. 알면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불안하면은 입시 요강을 외워. 너가 지금 모르니까 불안한 거잖아. 알면은 아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조금 챙겨야겠구나 라는 걸 명확하게 알게 되기 때문에 불안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실 학교 정보에 대해서 나와 있는 사이트들도 많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시면 학교 정보도 충분히 아실 수가 있고요. 너무 좋은 교육 채널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런 거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는 어머님들이나 아이들이 정보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통해서 좀 지나친 불안감을 어느 정도 해소를 시킨 상태에서 학업을 하시게 되셨을 때 조금 더 준비를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공부를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공부를 그 시간 동안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선행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만약에 특목자사를 생각을 한다라고 하신다고 하면 선행이 아예 불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친구들이 요즘 거의 없죠. 선행을 다 조금씩은 하고 갑니다. 한 학기 선행이라도 하고 가거나 좀 많이 하는 경우는 1, 2년 선행도 하고 가긴 하죠. 그러면 한 학기 선행을 할 것이냐 1년 선행을 할 것이냐 2년 선행을 할 것이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이의 역량과 그리고 또 아이의 소화 능력에 맞춰 가시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적분까지 뭐 선행을 한 친구가 있다. 이거 여기서 말하는 미적분이라는 거는 고3 선행까지 다 끝난 애들인 거죠. 중학교 3학년 때.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근데 두 부류인 게 대부분 80%는 했다고 하는데 안 한 애들이 많아요. 막상 시험 문제를 풀어봤을 때는 전혀 이것은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경우들이 한 80%고요. 나머지 20% 정도는 진짜 한 애들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두 경우로 말씀을 드리면 80% 그냥 한 척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수능 같은 걸 풀었을 때 쉬운 2점이나 3점짜리 한 반 정도 맞추는 뭐 이 정도 수준이라고 했을 때 저는 그건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만약 굳이 선행을 따진다고 했을 때는 그 바로 한 학기 1년 선행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이 중학교 시기는. 자, 왜냐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때의 영어와 수학 성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요즘 같은 입시제도 안에서는 1학년 때 성적을 어떻게 받게 되느냐가 슬프게도 그 대학 라인을 결정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만약에 신경을 쓴다라고 하면 고2, 고3까지 다 나간다기보다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것들을 좀 제대로 해놓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선행을 저희가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는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고 제대로 한다는 게 대부분의 학생들은 너무 많은 양의 학습을 제대로 하기에는 분명히 어려울 거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제대로 심화적으로 하는 게 사실 실제로 그 학년에 됐을 때 훨씬 더 남는 게 많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고등학교 3학년 미적분까지 완벽한 선행을 한 아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친구들도 제가 한 20%는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런 친구들을 생각해서 불안해하실 거는 또 없다는 거죠. 왜냐면 이게 무조건 선행이 완벽하게 됐다고 해서 그게 이꼴 무조건 입학 후의 성적을 결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고등학교 입학을 하고 나서는 이런 특목자사들 같은 경우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요. 기숙사 생활에 대한 적응력 같은 것도 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동아리 활동이나 학교 활동에 또 어떻게 참여를 하느냐가 또 역시나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변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선행을 완벽하게 잘했다라고 해서 그게 고등학교 성적으로 또 무조건 연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이 선행 관련돼서 벌써부터 패배의식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이가 부정적 상황에서의 아웃풋을 잘 나오게끔 그런 식의 성격을 만들어주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입학 후 당장 성적이 조금 안 나오더라도 아이가 거기서 버티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서 성적을 올리려고 하는 기질적 성격만 마련이 된다면 예를 들어 약간 선행이 부족하더라도 그 안에서 지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갈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식의 성격적인 부분이 안 되어 있을 때는 그냥 안 된다 라고 했을 때는 나 그냥 리턴할래, 나 그냥 전학 가고 싶어,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이제 그거는 또 그것대로 정말 큰 문제이기 때문에 선행은 그런 면에서 질적인 부분을 꼭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교육에 대해서는 반반입니다. 이건 뭐냐면 첫 번째, 무조건 사교육을 신봉할 필요는 절대 없으시죠. 필요 없는 경우들도 많고요. 필요 없게끔 만들어주시는 것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왜냐면 역시나 또 고등학교 입학을 하게 됐을 때는 자사특목까지 기숙사가 있는 학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고등학생들은 학교에 잡혀있는 시간이 이제 월등히 많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나 중학교처럼 학원 뺑뺑이라는 걸 돌리시는 게 생각보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영상을 보시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 대부분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님들이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교학점제 전면도입 세대이시기 때문에 애들이 다 듣는 과목이 또 달라지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역시나 학원에서 완벽한 케어를 해주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주도적 학업 능력을 키워놓은 상태에서 고등학교에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말씀드리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학습의 점검과 계획,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실행과 평가라는 전반적인 학업을 본인이 혼자서 해봐야 돼요. 우선은 점검부터 하면 수학이다라고 하면은 나한테 수학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해 라는 것을 치열하게 점검을 아이가 스스로 해봐야 돼. 자기 상태를. 나는 지금 개념이 부족한 것 같아. 아니면 나는 융합형 문제가 잘 안 돼. 개념이 2개가 들어왔다면 나 문제를 못 풀어. 아니면 뭐 나는 서술형 문제가 약해.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우선 점검을 스스로 해봐야 되거든요. 두 번째는 그거에 따른 계획을 세워보는 거죠. 그러면 개념이 약한 건 내가 인터넷 강의로 좀 해결을 해봐야 되겠어. 융합 문제가 약하네. 융합 문제가 모여져 있는 사고력성 문제집을 풀어볼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을 쭉 세우고 그것을 실행을 해보는 거죠. 또 이걸 진짜로 해봐요. 자기가 이제 돌려보는 거지. 예를 들어 시간표도 짜서 내가 토요일 오후 시간에는 이걸 어떻게 하고 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거에 대한 평가를 또 해보는 거죠. 이렇게 되면 확실히 문제가 잘 풀려. 아니면 진짜 시험을 받는 성적이 올라. 약간 이런 식으로 이 전반적 모든 과정을 저는 자기주도 학습 과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자기주도 학습의 시간은 가능하면 주중에는 못해도 한 2시간에서 3시간, 주말에는 한 3, 4시간 정도까지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계속 키워주시려고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학원 숙제라는 시간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본인이 혼자 스스로 플래너도 짜고 문제집도 풀어보고 계획도 세우고 실행도 해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럼 그렇다고 무조건 사교육은 악이냐? 그럼 이제 학원을 다니면 안 되냐? 그건 아니죠. 사교육은 선별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필요하신 것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키운 상태에서 다니게 되는 학원은 정말로 크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이가 스스로 점검을 해봤고 실행을 해봤는데 자기 딴에는 지금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그런 게 당연히 한두 개씩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것만 해주는 학원을 다닌다던가. 자, 이렇게 되게 됐을 때 시간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면서도 이 아웃풋이 엄청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어머님들의 돈도 세이브가 많이 되시겠죠. 왜냐하면은 막 물 흐르듯이 나가시는 게 없으실 테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측면에서 사교육은 특히나 고등학생으로 갈수록 선택과 선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은 혼자 하되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도움을 받게 되신다고 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진행시킬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타고난 게 뭐 약간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만들어지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요. 저는 이 만들어지는 부분에 해당하는 게 독서에 대한 얘기를 또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독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독서 자체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독서로서 파생되는 학업 역량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부터 좀 책을 읽은 애들, 근데 저는 여기서 어릴 때의 책이라는 게 초등학교 전학년을 다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요즘 엄마들 사이에서 책 육아가 엄청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애기들한테 이제 책 읽어주고 이러는 거 같더라고요. 저는 책을 읽힐 거면 어느 정도 나이가 먹은 상태까지도 책을 읽힐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읽는 책보다 초등학교 3, 4학년이나 5, 6학년 때 책을 읽는 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제 한글을 갓된 상태에서 읽게 되는 책들과 어느 정도 문해력과 독해력이 갖춰진 상태에서 읽는 책들은 당연히 좀 수준이 좀 달라지잖아요. 근데 제가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수준이 있는 책을 읽는 게 중요해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그 책을 읽을 수 있는 학생의 학업 역량이라 하면 말도 못 하거든요. 예를 들어 리처드 돈키스의 이기종 유전자나 마이크 샌들의 정의는 무엇인가 같은 책을 읽을 수 있는 중학생들이 있어요. 요약본 말고 그냥 생책이요. 잘 읽는 친구들이라고 하는 건 당연하지만 속도감도 좋은 거고요. 이해력도 좋은 거고요. 이 모든 것을 통틀은 독해력과 문해력도 좋은 거거든요. 그럼 이런 책을 읽을 수 있는 애가 학교에 내신 지문을 못 읽게 된다거나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다음에 요즘에 수학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게 서술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큐에 다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 문해력과 독해력이라는 부분에서. 근데 그러려면 어려운 책을 읽히셔야 되는데 어려운 책을 읽으려면 갑자기 어려운 책을 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쉬운 책부터 단계별로 읽게 돼야지 어려운 책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어머님들을 보면은 어릴 때는 막 책을 읽히시거든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하고 나서 3, 4학년쯤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학원을 돌리시기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약간 좀 저 개인적으로는 아쉽다는 생각을 조금 해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책에 도달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당연히 필요하고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 아이들 잘 끌어줬을 때 그런 책을 읽게 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진짜 확 하고 이 학업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크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인내력을 발휘하셔서 아이랑 같이 책을 읽게끔 해주시면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시간 관리가 조금 철저하고 어느 정도는 자기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는 애들, 이런 친구들이 확실히 극상위권에는 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자사특목 학교들의 특징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기숙사라는 것 또는 아이들이 생각하는 기숙사라는 게 어떤 의미일지 모르겠지만 아마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녹록치가 않은 시스템이 이 기숙사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숙사에 보내놓는다는 건 이제 엄마 손을 떠난다는 거죠. 엄마 손을 떠난다는 거에 가장 큰 맹점이 이 시간 관리 부분이에요. 왜냐면 지금 어머님들 같은 경우도 워킹맘이시든 전업주부시든 아이 딱 시간 되면 구몬 풀었어? 체크 한 번씩 다 해주시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숙제 관리나 시간 관리를 엄마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기상 시간이나 취침 시간 같은 가장 기본적인 시간조차도 어머님들이 컨트롤 해주시잖아요. 자, 근데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는 순간부터는 아예 이제 그런 게 아이 스스로 해야 돼요. 물론 학교에서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이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그러니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자기가 스스로 움직이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 다음에 이런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학원을 못 다니게 될 확률이 좀 있죠. 학교들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나오는 학교도 있습니다. 기숙사에서. 그럼 그냥 생으로 한 달 동안 학교 안에서 지금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역시나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스터디 플래너나 시간 관리라는 걸 대부분 잘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세우냐, 굉장히 꼼꼼하게 세우는데요. 분 단위로 세우는 친구들을 좀 많이 봤어요. 분 단위라는 게 1시간 단위가 아니라 30분 단위로 짜는 거죠. 예를 들어 7시 반부터 8시까지는 뭐를 하는데 8시부터 9시 30분까지는 뭐를 하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분 단위로 조금 촘촘하게 짜줘야 확실히 버리는 시간이 적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시간 관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시간 동안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체크한 상태에서 시간 관리를 짜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그냥 무작정 저희끼리 속된 말로 대내망상을 하는 거죠. 막 이만큼 해야지 해놓고 항상 플래너가 성공을 못한다. 그러면 A 입장에서도 플래너를 짤 맛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1시간 동안이라고 하면 수학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고 몇 문제를 풀 수 있고 영어는 어디까지 할 수 있고 몇 문제를 풀 수 있구나. 자, 그러면 내가 요 1시간 반 요만큼을 한다고 해야겠다 라는 식으로 우선은 스터디 플래너나 시간 관리를 하기 전에 자기의 학업 역량을 먼저 체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시간을 배분을 시켜줬을 때 스터디 플래너의 성공률도 높아지면서 아이 입장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의 자긍심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이것이 패턴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관리에 관련된 부분도 역시나 아직 어린 학생들의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같이 처음에 조금 짜보시려고 노력을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왜냐면 당연히 아이들은 처음에 이 방법을 모를 거기 때문에 이런 식의 기준을 알려주셔서 한번 짜서 하루나 일주일 정도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점검해서 고쳐야 될 부분을 고치고 그 다음부터는 아이가 혼자 짜게끔 해주시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 관리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이점을 좀 갖고 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느 정도의 자기 관리 능력이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사용을 하는 거죠. 사실 어머님들이 그 얘기를 되게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게임을 하나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게임을 어떻게 이렇게 하지? 그 공부 잘하는 애들은 게임을 안 하나? 근데 공부 잘하는 남자애들은 게임을 어떻게 하냐? 8대2예요. 8은 뭘까요? 8은 해요. 걔네도 게임을 다 해요. 2는 진짜 안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게 공부를 잘하는 애든 못하는 애든 똑같은 비율이라고 봐요. 남자애들이라고 다 게임을 하진 않겠죠. 공부 잘하는 애들도 게임을 엄청 합니다. 하는데요. 자기가 해야 될 때와 하지 않아야 될 때를 구분을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어머님들이 좀 짜주셔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자기가 관리할 수 있지 않으면은 이제부터 정말 의미가 없어지는 시기가 중3부터거든요. 고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는 순간 진짜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시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결국은 자기 통제 능력을 길러주시는 게 아무래도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히나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 잘하는 애들도 게임을 전부 다 합니다. 하는데 얘네는 할 때와 안 할 때를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안 해야 될 때는 안 합니다. 근데 해도 될 때는 정말로 엄청나게 해요. 저도 좀 놀랐을 정도로. 그거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특별히 터치를 안 하시는 거겠죠. 본인이 할 것들을 하면서 게임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집중 시간은 집중 시간대로 마련을 하되 그렇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아예 자율성을 조금 더 확보하게 해주신다던가 이런 식의 약속을 만든다던가 패턴을 만드시는 게 학업에 조금 더 또 집중할 수 있게끔 해주는 방법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오답노트죠. 이 오답노트라는 거는 극상위권 애들 같은 경우는 시간에 관련된 통제 능력뿐이 아니라 학업에 관련돼서도 자기의 통제 능력이 있는 거죠.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일 수 있고요. 그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라는 거의 가장 핵심은 본인의 학업 상태를 본인이 평가할 수 있는 거. 그게 극상위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남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본인이 이제 그걸 판단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계획을 짜는 것도 중요하고 실행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는 부분이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평가를 하는 어떤 요 시기가 이제 오답노트를 작성하고 본인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었는지를 자기가 직접 체크해 보거나 써보거나 이런 과정이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뭐 뭉뚱그려서 오답노트라고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본인의 어떤 학업 점검 노트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개념 노트 같은 거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만의 학업을 정리하는 방식의 일종의 이제 메타인지를 하는 그런 식의 어떤 학업 노트들을 갖고 있는 것도 역시나 극상위권들의 좀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극상위권 애들의 가장 핵심은 자기 통제 능력이다 해서 시간도 본인이 어느 정도 통제적으로 조절할 수 있고 학업도 본인의 스스로의 점검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는 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자기 통제 능력과 또는 계획 능력 같은 것들을 잘 만들어질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게 사실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님들이 대신해 주실 수가 없어요. 이건 아이가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와주고 처음에는 한번 계획 정도만 같이 잡아놓은 상태에서 나머지는 아이가 패턴이 될 수 있게끔 습관이 될 수 있게끔 옆에서 서포트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났었던 학생이 하나 있는데 외대부고라는 학교에 간 학생이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도 목동 학군지에서 자랐었던 친구였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공부를 못한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 같은 이제 전형적인 학원 뺑뺑이. 그러니까 어머님이 어릴 때부터 목동에서 아이를 기르시면서 굉장히 좋은 학원의 서포트와 서비스들을 받으셨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와서 제가 가르칠 때만 해도 굉장히 많은 학원들을 다녔었던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학생이 외대부고라는 학교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사 특목들은 대부분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맨 땅에 헤딩을 하듯이 혼자 공부를 처음으로 해봐야 되는 상황에 도래한 거죠. 그래서 아이가 처음에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방법을 모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도 1학년 1학기 때 처참한 성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 처참한 성적이 이제 나왔을 때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외부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 어느 정도는 묻어나고 무심하게 반응을 해줘야 되는 게 지금 이런 성적이 나왔으니까 당장 리턴을 해야 돼. 나는 이제 끝나서 망했어. 이렇게 하지를 않고 이 학생은 그 안에서 방법을 찾아봤었던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식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들을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저한테 했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자기가 그래도 이 학교에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을 많이 본 게 너무나도 본인한테 큰 도움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진짜 맞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아이가 방법을 찾고 싶어도 또는 어머님이 그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도 모르실 수가 있죠.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 친구가 좋은 학업 분위기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떤 학교에 가서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친구들 옆에서 지켜보고 아, 친구들이 저렇게 공부를 하는구나. 아, 그럼 나도 스터디 플래너를 이런 식으로 짜야 되는구나. 그다음에 시간 관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니면 예를 들어 오답노트는 내가 만드는 이런 스타일의 오답노트가 아니라 모르는 부분의 개념들을 정리하면서 해야 되는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패턴화된 방법들을 찾아간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사실 이 학생은 수시로는 못 갔어요, 대학을. 왜냐면 말씀드렸죠? 1학년 때 성적이 처참했기 때문이에요. 본인만의 학업 방법을 찾아서 결국은 수능으로 서울대를 갔습니다. 자, 그래서 걔가 저한테 했었던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중학교 때까지는 제대로 된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한참을 웃었어요. 넌 목동에서 자랐는데 그럼 중학교 때까지 엄마가 쓴 돈은 뭐야?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했었는데 근데 그 아이가 그 얘기를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느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공부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결국은 깨닫게 됐을 때 그것들이 빛을 발휘해서 좋은 결과를 나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아이의 의지와 열정과 노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언젠가 어느 순간에 어느 포인트에서 그걸 깨닫게 되느냐는 아이들마다의 차이가 있겠지만 깨닫게 됐을 때 의지와 열정이 있는 친구라고 하면은 결국 그 방식대로 공부를 해서 언젠가는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또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같은 경우도 또 이런 부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아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위권까지는 어머님들이 만들어가는 부분이 꽤 크다고 봐요. 이제 한 1%에서 10%까지를 고교학점제에서는 1등급이라고 하기 때문에 10%까지를 상위권이라고 보겠습니다. 굉장히 넓지만 그 중에서 한 3%에서 10%, 7%에 해당하는 이 친구들은 정말로 어머님들이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앞에서 끌고 가시면서 학원 어느 정도 집어넣으시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동이나 대치 같은 좋은 학군지를 끼고 계시면 학원에서 해줄 수 있는 일도 많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는 어머님이 앞에서 끌어가서 만들어 주실 수 있거든요. 자, 근데 1%에서 3% 사이, 자, 이 친구들 같은 경우부터 이제 어머님과 아이의 호흡이 정말 중요하고요. 1% 안쪽 0.1에서 0.9에 해당하는 우리의 이 극상위권의 애들을 만들어내는 건 이제 정말로 엄마의 손이 떠나가는 시점입니다. 이 안에 드는 애들 같은 경우는 진짜로 자기만의 방법과 자기만의 아젠다로 공부한다는 생각이 벌써 이 꼬맹이 중3들부터 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건 아이의 상황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전략을 바꿔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아직 10%에 못 든 상태면 어머님이 열심히 뛰시고 어머님이 뭔가 노력을 하시면 아이를 우선은 상위권까지 안착시키는 건 문제가 없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린 일반적인 뭐 최상위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수준부터는 이제 아이랑 정말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걸 만드셔야 되고, 마지막 이제 극상위권으로 아이를 보내고 싶으시다. 그럼 이제 어머님은 한 발 떨어져서 지켜보시면서 아이를 믿는 마음으로 이 아이가 스스로의 세계를 잘 구축할 수 있게끔 사실상 도와주시는 그 정도 역할로 이제 물러나 주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